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6년 6월 2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예, 이재명, 이재용과 회동, 반도체 지방 투자 최종 논의. 지방 투자? 에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잘 돌아가는데. SK 제태오도 만났다. 호남 클러스터 조성. 호남 및 충청씩 집어넣어가지고 호남 얘기를 갖다가 주된 그건데 요래 안에 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세월입니다. 요즘은요. 그런데 예산 나눠먹기 그리고 지역구 챙기기용으로 변태된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거지요. 요거 핑계 대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타령을 하고 자빠졌는데, 이거 보나마나 뻔합니다. 간헐적으로 지 꼴리는 대로 전기 만드는 재생에너지로 24시간 전기를 먹는 반도체 공장을 돌린다? 웃긴 소리라고 보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예, 뭐야, K15 경기관총 정현정군 전력화 완료. 왼팔이 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웃자든지 간이 미필이고요. 이런 거 잘 안 달고 하고요. 미필이고요. 예, 폼은 뭐 어지간히 좀 교육을 받았는 모이네. 자, 미필 대통령이죠. 윤석열에 이어서 미필. 예. 국민연금 고갈 늦췄지만 노후 빈곤 막으려면 퇴직연금 우회해야 된다. 이거 계속해서 퇴직연금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요것도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뭐 소진이 2065년으로 연기됐다고 사각지대 여전 웃긴 소리하고 자빠졌고요. 책임도 못 지면서 의무화는 참 더럽게 좋아한다. 왜 국가가 자꾸 국민의 뭐 하는 거다 개입하려는지는 이해가 안 되네. 정말로 좋아한다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놔둬라 그냥. 왜 자꾸 이걸 의무화하냐. 의무화해가지고 뭐 하려고. 뭐 국민연금처럼 증시해가지고 때려박아서 서포트용으로 쓸 거야? 어? 정치질 하려고 서포트용으로 지금 국민연금 쓰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퇴직연금 쓸 거냐고.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찾아빠졌냐 이거. 뻔히 그 뭐 관련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죠. 하여간 밑밥 계속 뿌리고 있는데 우자는 반대입니다. 넘어가고요. 오늘 또 얘기할 게 많습니다. 자, 금덩이부터 보시면 0.68% 상승해가지고 1온스에 4,26.63달러가 됐습니다. 자, 이로써 해가지고 우짜가 해가지고 어제 얘기 말씀드렸나? 그 금덩이 지지선하고 저항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4,000달러가 뚫리면서 4,000달러가 상당히 중요한 저항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4,000달러를 갖다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말씀드렸죠. 다음에 올라갈 때는 좀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4,350까지 쭉 올라가야지만 이제 상승으로 제대로 반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히 봐서 뭐 22평선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 이말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은덩이도 올랐습니다. 0.92%뭐 조금 올랐네. 그래서 1온스에 57.89달러가 됐습니다. 여기는 힘이 약하죠. 우자 관련해서 내일 해가지고 은덩이 얘기를 갖다가 할 건데, 은덩이의 경우 지금 저항선이 중요한 게 60달러였는데 이거 뚫렸지요? 예, 시원하게 한 방에 뚫렸는데 이거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역시 금보다는 좀 이 희발이가 약하다, 힘이 약하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60달러를 다시 회복했어야 되는데 회복을 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가지고 간단하게 코멘트 해야겠네요. 뭐 내일 은덩이 관련 얘기에는 내일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네, 금하고 은이 지금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금값과 은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시장이 단기적인 프리미엄 뭡니까? 전쟁 프리미엄이죠. 단기적인 전쟁 프리미엄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피해, 데미지를 갖다가 여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MOU 양해각서 체결, 그리고 제재 면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부분 재개방, 이것도 말 웃긴다마는 하여간 부분 재개방은 단기적인 유가 충격을 완화시켜서 원자재 시장의 공황 매수세, 그러니까 막 겁나가지고 막 금 사고 은 사고 기름 사고 이러는 거, 이 매수세가 빠져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란 협상은 완벽한 평화 협상이 아니지요. 자,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MOU도 그냥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거고요. 스위스 협상도 뭡니까?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즉 미국 이란 협상은 완벽한 평화 협상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엎을 수 있는, 비싼 용어로 하면 가역적인 양보,
그리고 상호 불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이 이란 핵 사찰 문제, 그리고 서류상의 제재 면제 사인 서명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물리적 병목 현상 위에 호르무즈 문제가 된다 이거죠. 거기 여기에다 또 뭐 공급 충격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살짝 이제 뒤로 미뤄지니까 안에 갇혀 있던 유조선들이 튀어나오니까 살짝 이제 딜레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병목 현상 위에 세워진 취약한 60일짜리 휴전이 바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입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목격되는 어정쩡한 상황이 금속, 대표적으로 금하고 은, 이런 금속에 있어서 기묘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지정학적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은 해소된 것처럼 보이고 유가는 하락하고 있으며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패드, 미 연준은 여전히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중국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금과 은에 대한 증거금 요건을 높이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들이 강제로 청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에서는. 그와 동시에 또 뭐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공급 충격은 원유 재고, 운송, 비료, 산업 비용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유조선하고 등등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 데미지가, 그러니까 수요 파괴 이벤트 터지는 게 지금 슥 해가지고 좀 또 미뤄지고 있는 중이다. 요거는 뭐 업데이트 해야 되고요. 하여간에 따라서 금속, 대표적으로 금과 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특히 금덩이, 그게 아니라 단기적인 공포 심리에 기반한 매도 포지션이 청산되는 동안 돈은 뭡니까? 유동성이죠, 유동성. 돈이 쪼여지고 유동성이 쪼여지고 강제 디레버리징이 일어나고, 특히 저 레버리지 땡긴 쪽에서 계속 레버리지 저 땡긴 사람들한테서 지금 강제로 디레버리징이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웃자라 겐 쪽으로는 그래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실물 경제에 대한 타격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과 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웃자겐 쪽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오늘 가지고 서브텍사스 올려놓고 얘가 또 기름값 말씀드리죠. 브렌트유는 1.25% 상승해서 1배럴에 74.66달러가 됐고요. 서브텍사스유는 1.52% 상승해서 1배럴에 71.41달러가 됐습니다. 예, 뭐, 시원하게 한 60달러까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 70달러 위로 올라갔고요. 오만 8월 물은 마이너스 3.05% 하락해서 1배럴에 63.51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달러 인덱스 보시면 0.18% 하락했습니다. 하락해서 101.422. 예, 장중에 102 근처까지 가려고 했었네요. 101.74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수납이 일단 되었고요. 예, RSI 값도 오바이트 막 엄청 나올 것처럼 되면은 싹 내려오고 이러네. 하여간 잘한다 진짜. 하여간에 101.422 이렇게 되고요. 자, 넘어가서. 자, 원화 보시면 원화는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0.18% 하락했는데 원화는 해가지고 오히려 싸졌습니다. 0.49%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44.73원. 어제 아침에 장 시작할 때쯤 해가지고 1548원이죠. 예, 1548원, 1550원까지 육박했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나오겠습니까? 뭐라도 물건이 물건이 나왔겠죠. 참고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팔고 지금 달러로 바꿔 나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그 6월 달이 뭡니까? 6월 달이 분기 말이죠. 게다가 지금 6월 말이 다 돼가죠. 예? 6월 말이 다 돼가니까 어떻습니까? 매달 말, 그리고 매 분기 말에는 이거 수출업체들의 그 내고 물량이 나옵니다. 예, 그런 덕분에 이렇게 가지고 차트 모양이 달러 인덱스는 가지고 요 중간이가 튀었는데, 우리나라는 앞에가 튀고 뒤밑 좋아서 이쪽에는 또 깔아앉았다가 올라가는 이런 꼬라지가 되었다. 네,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 하여간에 원화는 0.49% 싸져서 1달러에 1544.73원이 됐다. 우리가 캡처하는 시간은 6시 50분입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예, 엔화 보시죠. 엔화. 그러니까 엔화가 오히려 이거 달러 인덱스 움직이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이상한 거라니까. 우리나라 원화 차트가 이상한 거예요. 차라리 엔화 쪽이 오히려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여기도 뭐 바빴지요? 예, 여기도 바빴다는 게 보입니다. 보시면
어이구 161.934 162엔을 갖다 돌파하려 했다가 뭔가 수가 나니까 쭉쭉쭉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여간에 0.03% 거의 변화 없이 해 가지고 1달러에 161.816엔이 됐습니다. 뭐 재밌게 돌아가네요. 어제 6월 25일에 20년 만기 일본 국채 옥션이 있었는데 소식을 전해드리면 지난 세션 때 3.711%에서 어제 인기가 해가지고 물건을 사주는 바람에 3.542%로 하락했습니다. 자가 이거 일본 국제 관련 얘기도 내일 또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잘 넘어가고요. 자, 요거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얘기 요즘 계속하고 있죠. 예, 우자가 해가지고 우자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뭐 웬만하면 이익 보시고 익절하시라고 우자가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 관련 얘기해서 안 좋은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알아서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죠. 물론 선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자, 하여간에 K 증시 변동성이 올타임 하이다 해가지고 이제 코스피 변동성 지수죠. 예, 보시면 어이구야 95.09 예, 요렇습니다. 한참 올라가지고 100 근처까지 가고 이랬죠. 자, 6월 25일 한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로만 8,496억 원, 와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네. 8,496억 원 어치를 갖다가 던지고 그리고 선물로 또 얼마를 던졌다? 무려 2조 7,802억 원 어치를 갖다가 그냥 폭탄으로 던졌습니다. 6월 25일에. 이래 던졌지만 기관 투자자하고 금융 투자 쪽에서 땜빵을 해줬지요. 예, 그러면서 외국인들 노잣돈을 갖다가 잘 챙겨주면서 상승했고요. 하지만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요거죠. 변동성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95.09로 치솟았으면서 폭발하면서 하루에만 약 6%나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진짜 미친 수준입니다. 진짜 미친 수준. 덕분에 한국 뭐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를 하는데 뭐 줄여서 한국 공포지수, 뭐 K 공포지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나라 공포지수, 코스피 공포지수는 미국의 빅스 공포지수의 5배 가까이 높으면서 더 많으면서 기록상으로는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어떤 거하고? 미국의 빅스하고요. 무려 5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 올해 2026년 들어서 코스피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거래일이 무려 20번이나 됩니다. 20거래일이나 되는데 2025년에 딱 2번밖에 없었어요.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오르거나 내린 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변동성이 높다 이거죠. 게다가 또 뭐 있습니까? 서킷 브레이커는 올해 들어서만, 즉 1월부터 지금 문자가 말씀드린 1월 1일부터 지금 말씀드린 6월 26일까지 이 사이에 서킷 브레이커가 4번이 발동되었는데 2000년 이후 2025년이 아닙니다. 2000년 이후 발동된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서킷 브레이크 횟수가 총 다 합쳐서 10번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4번 발동됐으니까 올해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올해 끝나진 않았잖아요. 올해 벌써 절반 가까이 지금 한 26년 동안 지금 발동된 서킷 브레이커들 중 6분의 뭐야 6분의 4가 아니야 10분의 4 그러니까 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올해 한 해만 지금 발동한 겁니다. 진짜 정말 미친 수준이죠. 올해 2026년 6월 현재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하루 평균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 급등락을 무려 8번 했는데 이것도 2025년 작년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작년에 2번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상 급등락한 게 2번 있었는데 올해는 11번으로 또 크게 폭발했고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관련 투자 심리의 작은 변동조차도 지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뜻하지요. 한편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한국 증시가 5% 변동할 때마다 약 47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는 7조 2,500억 원의 ETF 리밸런싱 자금이 유입되는데 이 정도 규모의 돈이면요 평소 우리나라 증시 거래량의 무려 8분의 1에 해당합니다. 우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데 진짜 이거는 건강한 시장이 전혀 아닙니다. 건강한 시장이 전혀 아니고요. 뭐 음모론적으로 보면 언 놈들이 대놓고 해먹기 딱 좋은 시장입니다. 참 뭐 갑자기 뭐 어디 저 대장동 생각이 나네. 넘어가고.
자, 레버리지 ETF의 폐해라고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뭐 계속 얘기합니다. 플러스 이거는 뭡니까? 이거 뭐 버블이라는 걸 갖다가 순환시켜서 말하는 거죠. 예, 버블이다 이 말이 됩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홍콩 최대 ETF가 이제는 단일 반도체 기업 어디입니까?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여기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뭐 말이 좋아서 레버리지 투자지 뭐 배팅이지 뭐. 예, 이걸로 변태되었습니다. 홍콩 최대 ETF가 SK 하이닉스의 데일리 하루짜리 해가지고 2배 레버리지 ETF의 운용자산 규모가 6월에 240억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홍콩 최대 ETF가 되었고요. 2015년 10월에 출시된 SK 하이닉스 2배짜리 데일리 레버리지 ETF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된다? 데일리 수익률을 양방향으로 2배씩 추산하는 거죠. 예, 이렇게 운영되는데 6월 23일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마이너스 12% 이상 폭락했을 때 이거 들고 있던 ETF 이거 들고 있던 투자자들은 단 하루에 마이너스 26.4%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덕분에 SK 하이닉스 2배 ETF,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의 그 운용 자산 규모는 70억 달러가 줄어들어서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마이너스 29%나 폭감한 170억 달러로 또 줄어들었고요. 기존의 홍콩 최대 ETF가 뭐냐면 트래커 펀드인데 요게 지금 162억 달러인데요. 요거를 제치고 SK 하이닉스 2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1등을 먹었는데 그렇게 막 하여튼 이 꼴이 났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다만은 기존의 홍콩 최대 ETF였던 트래커 펀드 이거는 홍콩 항생지수를 추종하는 홍콩 최초의 ETF로서 수십 년 동안 홍콩의 대표적인 패시브 투자 상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SK 2배짜리 레버리지 ETF 들어가는 거, 이거 여기에 몰려 들어가는 거는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 성향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상징적인 사례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 증시만 요즘 이러냐? 아닙니다. 우자가 내일 또 시간 되면 대만 얘기도 또 해드릴게요. 대만 증시. 거기도 지금 레버리지 이빨 땡겨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에 있는 이찬진이가 지금 뭐라 떠듭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요. 있다고 소리를 치하고 잡았죠. 이거 몰랐습니까? 이렇게 될지. 이거 몰랐어요. 하여간에 잘 돌아간다 진짜. 이거 몰랐냐고. 이걸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 2배짜리 또 해주는 거 이거 몰랐냐고. 선거 앞두고 이거 해줬잖아 이거. 하여간에 금감원 이찬진이가 홍콩 상품과 비슷한 개별 종목 ETF, 레버리지 ETF의 국내 판매를 허용했다가 6월 넷째 주 해당 상품들이 시장 변동성을 크게 증폭시켰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뭐 유감이고 어쩌고 있다고 설의하고 있는데요. 우짜 기준에서는요. 알고도 일부러 허용했다고 추정되고요. 여기도 뭐 대장동 집단이죠. 왜냐하면 레버리지 개별 종목의 ETF의 경우 급락시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 매도가 발생하고 이게 다시 하락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가 특정 종목에 대한 과도한 집중 투자와 결합될 경우 그 결과가 참담할 수 있다는 건요. 역사에 관심 있으면 누구나 다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있다고 소리할 게 아니고요. 자, 넘어가고요. 자, 유동성 위기 패턴 해가 또 얘기 말씀드립니다. 2008년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와중에도 유동성 공급 국면에서 금값, 요거는 금값입니다. 2008년 금값 해가 차트인데, 그러니까 2008년 한 해 동안 해가지고 금값 차트입니다. 금값이 급락했었는데, 투자자들이 현금, 뭐 특정하면 달러죠. 달러 확보를 위해서 본능적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 3월에도 뭐가 터졌죠? 우한폐렴 리세션이 터졌죠. 그 당시에도 투자자들이 주식을 빠르게 매도하면서 시장 기능이 악화된 후에야 중앙은행들이 개입하는 전 세계적인 현금 확보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유동성 확보한다고 완전 막 미쳐 돌아갔다 이게 되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달러 강세를 하는데 달러 강세 현상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주식판에서 강제 매도가 이어지고요. 나중에 정책 위반자들, 특히 어디입니까? 미 의회 이런 데시죠. 정책 위반자들이 시스템에 유동성을 쏟아 부으면 그때야 비로소 금덩이는
화폐적 수요를 갖다가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여드는 연쇄 반응이라고 우짜견적으로 보고요. 자, 금값을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해가지고 2008 사례를 갖다 보여드리는데 또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거 해가지고 우짜가 뭐 캡처를 갖다가 좀 너무 일찍 했습니다. 뭐 하여튼 뭐 대충 해가지고 분위기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떨어지는 거. 이런 가운데 미 국채 10년 10년물 이것도 보면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일이 떨어지는 거 어떤 연쇄 반응이다? 달러 상승, 그리고 장기국채 수익률 하락, 그리고 금값 하락, 그리고 기술주 약세, 그리고 금속, 금은과 같은 원자재 매도세를 해가지고 연쇄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시장이 레버리지와 시장 심리보다는 현금과 듀레이션, 뭐 대표적으로 뭐 국채 이런 거죠. 장기물. 듀레이션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걸 시사하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한국 증시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위험 자산의 급격한 하락과 격렬한 반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패드가 금리 인상을 철회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안정을 유지하지 않는 한 반등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세로 전환될 것으로 봅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해가지고 또 어제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또 말씀드렸죠. 자, 이런 가운데 우짜가 해가지고 2011년부터 꺼지는 우짜가 마음대로 꺼놓은 이 2011년부터 꺼지는 장기 트렌드 라인 이거 채널입니다. 채널을 해가지고 되는데, 물론 이것도 우짜가 또 빨리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좀 이래 되는데, 하여간에 뭐 추세만 보면 되니까. 네, 말씀드려보면 달러 인덱스가 102 어디입니까? 102 요거죠. 102. 예. 102를 갖다가 돌파해서 혹시라도 103까지 간다. 예? 그래 되고 또 엔화가 어떻게 된다? 엔화가 똥값이 더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신용 스프레드가 또 확대되고 금값이 4,000달러를 회복하지 못한다. 일단 오늘은 회복한 걸로 나왔는데 회복하지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시 경제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실제 유동성 위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우짜 겐쪽으로 봅니다. 자, 우짜 관련해서 가지고 유로화가 올해 안에 1유로에 1.07달러까지 해가지고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거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오른다. 이러면은, 위로 상방으로 엄청 열려 있다는 거, 이 차트만 보셔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예, 벌써 뭐 시간이 가지고 21분이 되버렸네. 자, 이런전 117일차 해가지고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이미지는 좀 크게 할까? 어이구, 너무 큰데. 네, 요 이미지는 케플러에서 만든 이미지고요. 해가지고 지금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6월 24일 이 데이터가 나온 거는 6월 24일 기준이니까 케플러에서 만든 6월 24일 데이터 이걸 보면은 뭐다 이거 호르무즈 해협 통과 건수입니다. 이 통과 건수가 6월 24일에 70건, 그러니까 배가 70척이 가지고 통과하면서 전날 대비 105%가 증가했고 기뢰 제거 작업이 뭐 말로는 뭐 진전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여가 뭐 진전된다고 합시다. 기뢰 제거 작업이 진전되고 선박들이 5만 항로를 갖다가 더 많이 이용한 덕분에 해가지고 통과 건수, 선박 통과 건수가 70척으로 해가지고 101%, 105% 증가했습니다. 상업 선박이 52건으로 52척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을 차지했고 위험도가 낮은 선박들이 주로 통항했습니다. 네, 우자가 요거 올려드리고 미국 이란 MOU 체결과 미국의 봉쇄 해제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신뢰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IRGC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오만 항로 이용을 갖다가 경고한 것은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공격했지요. 예, 화물선 피격의 호르무즈 철수 작전 중단, 미 당국자 이란 소외. 자, 이거 해가지고 충분히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코멘트만 하고 끝날랬는데 바로 해가지고 또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어디 쪽을 공격했습니까? 당연히 오만 쪽이죠. 오만 쪽. 자, 오만 쪽이 어딥니까? 여기 어딥니까? 여기 밑에 가는 거 요거. 요거 지나간데 가지고 해가지고 총 쐈다. 예, 그래가지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총 쏴서 죄를 뿌렸다. 이게 됩니다. 이거네 이 국제 해사 기구에 지정된 항로 이용이 소폭 증가했지만 뭐 요거죠. 요거. 국제 해사 기구 IMO 지정 항로 이용이 소폭 증가했지만 불법적인 항로 이용, 이거 불법적인 항로 뭐 이거 이란 쪽으로 가는 거 이런 겁니다. 불법적인 항로 이용, 그리고 불안전한 기뢰 제거 작업, 그리고 감사,
그리고 검사가 아니고 검사구나. 인스펙션이니까. 검사, 제재, 향후 호르무즈 해역 관리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남아 있어서 이번 통행량 증가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확실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짜는요, 3월 달부터 뭔 소리를 했냐면, 페르시아만 이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하더라도 페르시아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다시 들어가는 선박의 수, 특히 유조선, LNG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억수로 중요하다고 3월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요거는 해가지고, 예, 블룸버그 기사인데, 딴 데 해가지고, 이미지가 있길래, 이미지가 이상한데, 이거. 예, 있길래 가지고 빨리 그냥 말씀드립니다. 자, VLCC 뭡니까? 초대형 유조선이죠.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해가지고 요 보시면 해가지고 올 탱커 부키드 인 페르시아 걸프 앳 어이구 897% 벤치마크 레이트 해가지고 897% 알이 됩니다. 자, 이제 뭐 선박이나 해운 쪽에 있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지 아실 거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페르시아만에서 인도로 원유를 운송하기 위해서 잠정 예약 부킹, 예, 부킹 됐는데, 운임이 기존 운임의 거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비어있는, 비어있는 선박 부족 현상을 반영하는 엄청난 운임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897% 기록 찍은 게 어느 회사냐? 자, 우리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 해운사입니다. 보시면 장금 상선은 당신의 꿈과 함께 세계로 나아갑니다. 되어 있죠. 자, 선박 중개업체에 따르면 200만 배럴의 원유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 VLCC는 한국 선주사인 시노코르,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장금상선, 우리나라 선사에서 랭킹 3위지요. 예, 장금상선. 여기가 이게 영어로 치면은 897 워크스케일 포인트.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존 운임의 897%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이거 지금 인도에서 페르시아만에서 인도로 원유를 갖다가 수송하는데 이 배가 제공될 예정이다. 부킹이 되었다 하는데 해당 운임 이 897%나 폭등한 이 운임은 올해 들어서 최고 수준입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시노코르 또는 장금상선의 중개업체 그 메시지 거기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라크 바스라 터미널에서 6월 24일까지 원유를 갖다가 선적할 예정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쯤 이제 통과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걸 해가지고 쿠피안스크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이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안 보신 분들은 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하여간 막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쿠피안스크, 여기죠, 쿠피안스크. 여기에 동쪽, 예, 동쪽 여기는 보시면 뻘겋게 다 칠해져 있죠. 이런 것처럼 러시아군이 완전히 점령을 해서 쿠제리프카 여기죠. 쿠제리프카 여기, 그리고 페트로파블리프카 여기 그리고 쿠릴리프카 여기, 예, 여기 대부분을 갖다가 러시아군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점령했고 여기 특히 뭐 쿠릴리프카 여기는 끝났고 여기는 그나마 해가지고 좀 남아있다 할 수 있는데 여기도 그냥 대부분 다 점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피안스크 부줄로비 여기 있죠. 쿠피안스크 부줄로비 여기 한참 바쁘죠. 여기에도 이미 러시아군이 진입해서 전제해가지고 땅을 따먹고 있다. 이게 됩니다. 키우샤리프카 동부 이거 뭐 여기죠. 여기도 바쁩니다. 키우 샤리프카 동부에서는 고층 아파트 단지를 놓고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교전을 벌이고 있고요. 한편 시선을 조금 돌려가지고 러시아군의 경우 오스칼이란다. 오스킬 요거죠. 오스킬 요겁니다. 요거 퍼런 거. 오스킬강 서쪽으로도 진격을 해가지고요. 리드키프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예, 리드키프가 요거 자가 일부러 가지고 저 형광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제 이름은 안 나오고요. 워낙 그 지도를 갖다가 크게 보는 까닭에 가지고 안 보이는데 하여간에 여기가 리드가 아니고 라드키프카의 동쪽에 다시 진입했고 킨드라시프카 여기 일부와 인근에 있는 숲 지역을 갖다가 탈환하고 고속도로 이거 뭡니까? 이 고속도로 이거 있잖아요. 고속도로 이거. 예, 고속도로가 넘어갔죠. 예, 고속도로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한편 오스킬강 동쪽에
오스킬강 동쪽에 특히 어디입니까? 여기지요. 여기 갇혔지요. 그냥 강해가지고 갇혔지요. 이건 다리는 진작에 부사졌고, 오스킬강 동쪽에 참호를 파고 방어 중인 우크라이나군 상당수는 지상 보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수송용 무인 항공기에 보급을 의존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쿠피안스크, 부즐로비 여기 등에 갇혀 있는 우크라이나 군의 경우에는 후퇴 시에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왜 강을 건넵니까? 밑에도 계속해서 지금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토끼려면 강을 건너서 토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지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가지고 노르드 스트림, 해가지고 투 파이프라인 오너,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가즈프롬이죠. 가즈프롬이 소송 걸었네. EU한테 가지고, 예, EU가 러시아 가스 밴하는 거에 관련해서 소송을 걸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봅니다. 노르드 스트림 2 소유자인 가즈프롬이 EU가 러시아 가스 수입 금지 조치 밴 이걸 갖다가 했는데 이걸 취소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올해 2026년에 통과된 EU 법에서는 관련 법에서는 2027년 말까지 모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갖다가 유럽연합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짜가 삼소시켜드린 것 같은데 가즈프롬의 주장은 해당 금지가 자사 파이프라인 노르드 스트림 여기에 대한 보상 없는 사실상 몰수라고 합니다. 게다가 해당 금지 조치가 제재와 유사하기 때문에 EU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데 EU 유럽연합이 꼼수를 썼죠. 어떤 꼼수? 과반수 찬성이라는 꼼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즈프롬에서는 과반수 찬성은 제재인데 사실상 제재인데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유럽연합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해서 과반수 찬성 방식이라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여간 통과된 EU법, 유럽연합법은 이 관련법, 러시아 가스 배나는 거, 이거는 가즈프롬, 즉 러시아 입장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고요. 노르드 스트림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연간 11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되었다가 2022년에 의문의 폭발사고 또는 사보타주 누가 했는지는 뭐 다 알죠. 이거로 해서 4개 중에서 1개 라인은 살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푸틴은 올해 그러니까 6월 이번 달 초에 해당 파이프라인이 내일이라도 당장 가동될 수 있다고 또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 가즈프롬의 소송은 법적 압박과 겨울철 되면 뭐가 됩니까? 그 천연가스 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겨울철 유럽연합의 가격 고통을 통해 정치적으로 닫힌 문을 다시 열겠다는 러시아의 배팅이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건 해가지고 우자가 가이아나 다음으로 해가지고 또 옆에 있는 요 가이아나죠? 가이아나 얘기를 하면 있고 그 옆에 또 이거 수리남이라고 있습니다. 수리남. 자, 예전에 해가지고 마약 관련해서 상당히 유명했던 동네죠.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약하고도 상당히 관련돼 있다는 거. 하여간에 수리남인데 요것이 여기 뭡니까? 요거는 해상 광구 여기 됩니다. 기름 뽑고 그다음 천연가스 뽑고 이게 됩니다. 자, 소제목은 가이아나 다음은 수리남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수리남이 차세대 해상 석유 및 가스 개발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아나 다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리남도 떠오르고 있다 알게 되죠. 페트로나스 사장 제니퍼 시몬스 페트로나스는 어디입니까? 그거죠. 말레이시아죠. 여기 사장 제니퍼 시몬스는 52광구, 어디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페트로나스에 적어놨죠. 52광구. 여기 적어놨죠. 52광구에서 블록 52 이래 있죠. 여기에서 새로운 가스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고요. 블록 52 또는 수리남 해안에서 140km 떨어진 수리남 가이아나 해저 분지에 위치한 대규모 천연가스 전인 이름이 솔로네아 가스전입니다. 이게 솔로네아 가스전. 여기가 상업적 타당성을 갖다가 이제 인정받음으로써 최종 투자 결정은 올해 안에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토탈 에너지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수리남 해상가스전의 첫 생산은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돈노 독트린 본 컨텐츠도 올리고 그랬는데 돈노 독트린 또는 먼로 독트린 2.0 이걸로 현재 아메리카 대륙 전체 사실상 중남미 남미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간에 중앙 아메리카 지역하고 이 남아메리카
아메리카 지역의 이 위쪽에 있는 동네, 뭐 여기 해가지고 베네수엘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쪽 동네가 시끄러운 가운데 수리남은 가이아나의 뒤를 이으려고 똑같이 하고 있고요. 가이아나의 경우 어떻습니까? 2026년 현재 해상에서만 하루 평균 90만 배럴의 석유를 갖다가 생산하고 있고요. 수리남은 어떠다? 현재 해외 대형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엑슨모빌 여기 자 있잖아요. 여기 거의 뭐 메이저 석유 회사 아닙니까? 셰브론도 있고 이런 해외 빅 유전 회사들, 석유 회사들 이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이아나와 동일한 지질학적 이점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리남 국영 기업 슈타트 솔리에는 7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5개 해상구역에 걸쳐서 공개 입찰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리남의 핵심 전략은 뭐가 된다? 가스 개발에 있고 국내 요거 수리남 국내 땅에 지상에서는 보크사이트 및 석유화학 산업을 육성하려고 현재 노력 중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또 PC 인플레이션 데이터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리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 나왔으니까 뭐 말은 PCE입니다. PCE 뭐저 프라이스 인덱스 이라는데 뭐 그냥 PCE 개인 소비자 지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말씀드립니다. PCE 프라이스 인덱스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4월에 3.8%에서 5월에 4.1%로 살짝 상승했고요. 뭐 예상치는 좀 못 미친다 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에 이거 추세는 보면 다시 오르는 중이고요. MOM 전월 대비를 해서는 이거는 YOY 차트고 전월 대비를 해서 PCE 프라이스 인덱스는 4월과 같이 5월에도 0.4%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4월에 3.3%인데 5월에 3.4%를 해가지고 찔끔 상승했고요. MOM으로는 4월과 같이 5월에도 0.3%였습니다. 하여간 뭐 방향은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조금 기대에 못 미치게 잘 낮게 나왔다 해서 또 뭐 분위기 좋다 이 소리하고 앉아있죠. 예, 일단 넘어가고요. 네, 오늘도 이제 블룸버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미국 최대 전력망, 전력망에서 비상 계획을 갖다가 업데이트했다 이게 되죠. AI 때문에. 자, 말씀드립니다. PJM 우자가 이 뉴스홈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기입니다.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죠.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인 PJM 인터커넥션이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으로 인해 극한 날씨가 아니어도 전력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지자 새로운 비상경보 이머전시 플랜 비상경보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13개 주에서 6,70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전기를 갖다가 서비스하는 PJM 인터커넥션은 6월 24일 현지 시간으로 6월 24일 여기는 기사는 25일입니다만 6월 24일 과거 전력 부족 사태를 야기했던 극한 기상 현상이 없더라도 전력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새로운 용량 경보 Capacity Advisor 이걸 갖다가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PJM의 시니어 매니저를 갖다가 하고 있는 PJM에서 시니어 매니저를 하고 있는 폴 다예프스키는 최근 전력 수요 증가와 발전 패턴 변화로 인해 폭염이나 한파경보 발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용량 비상사태와 유사한 상황에 도달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라면서 충분한 발전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자가 해가지고 PJM 여기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미국 내 데이터 센터가 그냥 몰빵이 돼서 지금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또 해가지고 사모채권 자금 유출이 가속 중이다 해가지고 파이낸스 타임스 해가지고 차트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뭐 친숙한 이름 있죠? 아폴로, 블랙로아, 블랙스톤, 클리프워터, 뭐 HBS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친숙한 이름입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파이낸스 타임스가 추적하는 9개 주요 사모펀드 여기에 총 운용 자산은 2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들 9개 주요 사모채권 펀드에서 2, 4분기에 150억 달러의 투자금 인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40%도 안 되는 것만 수용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인출이 허락됐다 이 말이죠. 아폴로의 대표적인 사모채권 펀드가 있는데 아폴로 뎁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금 인출 요청액이 2026년 올해 해가지고요. 1, 4분기에만 펀드 순자산 가치의 11%에서 2, 4분기에는 17%까지 급증해버렸고 2, 4분기에 한 분기에만 24억 달러의 인출 요청이 있었는데 뭐 미친듯이 늘어나죠 이거 주황색. 24억 달러의 인출 요청이 있었지만 펀드 측에서는 뭐랬다 30% 미만의 요청만 수용한다 해가지고 분기별 표준 지급 한도인 5%로 지급을 갖다가 제한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플로 얘기만 했는데 자 그냥 뭐 다른 건 다 퉁치고 넘어가서 사모채권 투자가 AI 혁신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금리 인상과 공모시장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 사모채권 펀드에 자금을 묶어두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인출 요청 쓰나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게 됩니다. 2026년 올해 내내 상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민간 신용시장의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애플 메모리 대란에 결국 맥하고 아이패드 가격 줄 인상이 됩니다. 팀쿡이 100년 만에 홍수 주가 5% 하락이 돼 있죠. 자, 요거 소개해드리면서 넘어가서 자, 요거 뭡니까? 엑스박스죠. 애플이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인상하자마자 그 다음에 누가 또 가격 인상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상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메모리 값 상승을 이유로 엑스박스 시리즈 S 그 용량은 512기가짜리 요걸 갖다가 100달러 인상해서 499달러로 해가지고 또 인상했고요.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S 1TB짜리는 150달러 인상해서 599달러.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 1TB짜리는 또 디지털 에디션이죠. 요거는 또 150달러 인상해서 749달러.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 1TB짜리도 150달러 인상해서 799달러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개 뭐 가격 인상한다고 했는데 뭐 대충 봐서 뭐 100달러에서 150달러씩 해가지고 인상됐고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AI가 이제는 인플레이션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예, 요래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2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다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